몇 해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관은 낡았고 층기참에는 낡은 벽지가 벗겨져 있었으며 곳곳에는 긴 세월 동안 채워진 낙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대학원생 지수는 이곳에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저렴한 방을 찾아 아파트의 한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마저 오래된 느낌이 나는 공간이었지만 지수는 바쁜 일상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한참 논문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톡톡 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쉼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오후에 보았던 그림자라도 있는지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창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며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래요. 집이 변형되면 그런 소음이 날 수도 있죠. 지수는 조금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의 한쪽 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사람의 머리 부분은 방금 그린 것이 틀림없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지수는 이 그림자가 어디서 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도 쳐져 있었기에 외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포감을 이기지 못한 지수는 방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그녀는 방구석 깊숙이 처박혀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먼지에 덮여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급하게 숨겨진 듯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고 낡은 사진몇 장과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끔찍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수십 년 전 한 남자가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고 결국 그 방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와 방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지수는 몸서리를 치며 상자를 닫고 서둘러 방을 떠났습니다. 새롭게 이사한 곳에서 그녀는 한동안 그날의 기억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된 지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불길한 방에 대한 소문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임대되고 있었고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그나마 무사히 방을 나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두 번 다시 그 아파트를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한국 인터넷의 대표적인 공포 썰로 남아 무섭고 기묘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대학생인 영우는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마을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져 지내던 영우에겐 무료한 곳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우는 할머니의 권유로 근처에 작은 산에 있는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젊은 시절 즐겨 방문하셨던 그곳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영우는 할머니에게서 길 안내를 받고 홀로 폐가로 떠났다. 한참 산길을 걸어 도착한 폐가는 생각보다 허름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집 곳곳은 시간이 지나며 삭아 있었고 창문은 먼지에 덮여 있었다. 폐가 앞에 서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 영우는 한기를 느꼈다.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영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선 순간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기운이 영우를 감쌌다. 그때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가 영우의 눈길을 끌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사진 속에는 한 중년 여성이 정면을 응시한 채로 써 있었다. 유독 눈빛이 강렬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그 여성의 얼굴이 웃는 것처럼 느껴져 영우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착시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사진에서 시선을 빼고 방을 둘러보았다. 방 한구석에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왠지 모르게 끌리듯 일기장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일기장은 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 집에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계속해서 읽어가자 그녀가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내용이 많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안을 떠도는 정체 모를 그림자를 보았고 그림자는 매일 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다. 도와줘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한다. 영우는 읽으며 불안감을 느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소녀가 결국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정체는 바로 이 집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족의 일부였으며 어느 날 사라진 이후로 영혼이 이 집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소녀는 그림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려 영우는 일기장을 덮고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다.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던 도중 방 밖으로 나가니 문 옆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이 보였다. 곰팡이에 거의 덮여 보이지 않던 문구는 보고 싶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었다. 이 글을 마주하는 순간 영우는 갑자기 오한이 돋았다. 누군가 자신의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이었다.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돌려보자.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액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고 이번엔 사진 속 여성의 입가에 분명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영우는 공포에 질려 즉시 그 집을 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헛걸음으로 어떻게든 집을 빠져나와 산을 내려오는데 온 신경이 곤두섰다. 마을에 도착해 할머니에게 이날의 이야기를 전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도 그녀를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렴. 그녀는 그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했을 뿐이니까. 할머니의 말씀에도 영우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그 이후로도 그 여성의 웃는 얼굴이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다.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영우에게는 현실 그 자체였던 것이다. 할머니 집을 떠나면서 영우는 그 집을 향해 속삭였다. 미안해,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어쩌면 그의 말이 그녀에게 닿았으리라. 그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시 생활에 지쳤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넓고 큰 집 하나를 헐값에 임대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내가 입주하기 전에 이 집에는 몇 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간 으스스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혼자 사는데 익숙했고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입주하고 첫날 밤 나는 방 한켠의 작은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정확히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작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처음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같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변하곤 했다. 며칠 후 나는 마을 슈퍼마켓에서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사는 집이 소리 나는 집이라고 불린다는 걸 알려주었다. 몇 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물론 나는 미신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켠에는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즈음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마치 내 방 안에서 나는 소리처럼 생생했다.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한 나는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순간 창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창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 틈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하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보였다. 상자를 열자 내부에는 낡은 일기장과 사진들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오래전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집안을 조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소리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밤을 지새웠다.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구가 제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한청을 듣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이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 소리가 마치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소리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리는 뜻밖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소리는 마치 멜로디를 연주하듯 선율을 타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 한가운데 나는 이내 얼어붙었다. 그 곳에는 맨 처음에 하루 자란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나무 두변으로 빛이 일렁이며 소리가 멈춰 있었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다시 천천히 뒷걸음질 쳐 위로 올라왔지만 그 순간 소리가 멈추고 집안이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고 나는 마치 모든 짐에서 풀려난 듯한 심정으로 마을을 떠났지만 가끔씩 그 멜로디가 꿈속에 나타나 나를 밤새도록 쫓고는 한다. 지금도 가끔 그 마을에 다시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망설임이 들 때도 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 집은 이제 과거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꿈속에 그 소리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